우리 이혼하자. 나는 하반신 마비 여자랑은 못 살아. 저는 한서윤입니다. 부산 해양엔지니어링 설계팀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여성 임원 승진 심사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치마에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팀장, 해상 플랫폼 어동 전기 개통, 최종 점검 보고서 준비됐나?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 프로젝트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동 전기실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대요. 후배 이채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채린은 제가 3년 전 직접 뽑아서 키운 팀원이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했죠. 가끔 눈빛이 너무 차갑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능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 할까요? 채린이 물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죠.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 날씨가. 팀장님,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전압 수치가 계속 튀고 있대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집에 있는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현장 나가야 할 것 같아. 늦을 것 같은데. 또, 서윤아, 임원 승진 앞두고 무리하지 마. 내일 해도 되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야, 지금 안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금방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채린을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차를 타고 해상 플랫폼으로 향하는 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채린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너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내가 빨리 확인하고 올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어요. 난간을 잡지 않으면 날아갈 것 같았죠. 어동 전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계기판 앞에 섰습니다. 수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여기 전압은 정상인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린아, 너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급히 문 쪽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야, 문 열어. 누구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바닥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쉭, 쉭. 가스 새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액체가 흐르는 소리였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류 냄새였죠. 이게 무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죠. 살려줘.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너무 넓었고 태풍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그때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불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치는 순간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쿠가광. 엄청난 열기가 온몸을 덮쳤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죠. 난간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깜한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려 했죠.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물속에서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숨 쉬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정신 차리셨군요. 한서윤 씨,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사고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폭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척추 3번과 4번 사이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앞으로 걷기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못 걷는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감각이 전혀 없지만 재활 치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장담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우리 함께.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소리를 질렀죠.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임원 승진은 물론이고 제 다리도 제 미래도. 며칠 뒤 회사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상무님, 동료들, 그리고 채린도 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리지 못해서. 채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린의 눈에서는 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괜찮아, 채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전기실 문이 잠긴 것, 바닥에서 흘러나온 유류, 그리고 채린의 차가운 눈빛. 전선 노후화라고 했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그곳에 가두고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폭발로 모든 게 불타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당분간 쉬라고 하더라. 당분간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상태로는 복직이 어렵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알아챘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정리하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요?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서윤아, 현실을 봐. 넌 이제 못 걷잖아. 복직해서 뭘 할 건데? 민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힘들어, 서윤아. 회사 사람들 눈치 보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상태면 나도 회사도 다 무너져. 이해해줘. 민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리도 못 쓰고 남편도 떠나고 회사도 잃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고 전날 백업해둔 파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회사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로그인을 했죠. 그리고 하나씩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이메일 기록, 통신 내역.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다시 걸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재활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간호사가 들어와 커튼을 걷었어요. 한서윤 씨, 일어나세요.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봤자 뭐 하겠어요. 어차피 걷지도 못하는데. 한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근육이 더 굳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도 저는 이불만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노트북을 켰어요. 사고 당일의 파일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죠. 오후 7시 32분, 채린이 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7시 48분, 저와 채린이 함께 회사를 나섭니다. 8시 15분, 플랫폼 입구에 도착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8시 23분, 채린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8시 31분, 저 혼자 어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시 47분, 폭발이 일어났죠.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채린의 표정을 확대해 봤어요.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지? 통신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날 채린의 통화 내역을 찾았어요. 8시 23분, 3분간 통화. 상대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호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죠.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 시간에 민호와 채린이 통화를 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과거 기록을 파헤쳤어요. 한 달 전부터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 주말, 심지어 제가 출장 간 날에도 그럴 리 없어. 설마.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서윤 씨, 저 물리치료사 정태우입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죠. 물리치료 받으실 거죠?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씨, 지금 포기하시면 정말 못 걷습니다. 근육은 2주만 안 써도 급격히 약해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걷는데 뭐. 아직 안 걸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태우의 말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나가라니까요.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태우는 베개를 받아내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한때 포기했었어요. 갑자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해양안전청에서 일했거든요. 감사관이었죠. 태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에 대형 해양사고가 있었어요. 선박 침몰 사고였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고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은폐하라고 하더군요. 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배를 만든 회사가 정부 고위층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저는 진실을 밝히려 했어요. 그래서요? 결국 제가 잘렸죠. 내부 고발자가 됐어요.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나갔어요. 태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6개월 술만 마셨어요. 이대로 죽을까 생각도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태우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한 씨도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사고 기록 봤어요. 전선 노후화라고 했던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태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발 각도가 이상해요. 전선 합선이면 위에서 아래로 불이 번지는데 이건 아래에서 시작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가 해양사고 감식을 10년 했거든요. 이건 유류라인 폭발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한 씨가 도와주신다면요. 태우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믿어도 될까요?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같이 해야죠. 태우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먼저 물리치료부터 받겠어요. 정말요? 네. 걷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오기 전에 혼자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체는 움직였습니다. 팔 근력을 키웠어요. 복근 운동도 했죠. 한 씨,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태우가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오전 9시 정식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태우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지금부터 감각 테스트 할게요. 어디 느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바늘로 다리를 찔렀습니다. 느껴져요? 아니요. 무릎을 찔렀어요. 여기는요? 아니요.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여기는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태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신경이 살아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우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휠체어 조작 연습을 했어요. 팔 힘으로 바퀴를 굴려야 해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1미터도 못 갔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거든요. 바퀴가 제멋대로 굴러갔어요. 아, 진짜. 화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태우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5번, 10번을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병동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습니다. 2주 뒤에는 경사로도 올라갈 수 있었죠.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혼자 이동 가능해요. 태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태우와 사건을 파헤쳤어요. 태우가 외부 전문가를 소개해줬습니다. 윤재아 선배님이에요. 전직 해양감식관이죠.
재하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고 현장 잔해 일부를 확보했어요. 재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파이프였어요. 이게 뭐예요? 유리라인 배관이에요. 보세요, 여기. 재하가 확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절단면이 매끄러워요. 자연스럽게 부식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했다는 뜻이죠. 아마 특수 공구를 썼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재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건 뒤에는 큰 손이 있어요.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우가 통화 기록을 분석했어요. 한 씨, 이거 보세요. 채린 씨랑 한 씨 남편분이 계속 연락했네요. 컴퓨터 화면에 통화 내역이 떴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둘이 무슨 관계죠? 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괜찮아. 채린아, 혹시 시간 되면 병원 좀 와줄래? 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때?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녹음할게요.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상대가 눈치채면 위험해요. 알아요. 다음 날 오후 채린이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팀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재활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채린아, 그날 일 기억나? 네,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팀장님을.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그날 차에서 누구랑 통화했어? 순간 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화요? 아무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그게 누구야? 민호였지? 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랬어? 왜 나를 거기 보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팀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호 상무님이 시키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배우였다니. 왜 그랬어? 임원 자리요. 팀장님이 임원되면 민호 상무님 지분이 줄어들잖아요. 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그게 무슨 차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채린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가. 당장 나가. 채린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휠체어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녹음 잘 됐어요. 고마워요, 태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걸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태우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민호와 채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새벽 4시 저는 혼자 재활실로 갔어요.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제발 일어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을 버텼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움직였어.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걸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는 조금씩 감각을 되찾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고 발목도 약하게나마 움직였습니다. 왼쪽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요. 한씨, 놀라운 속도예요. 보통 3개월은 걸리는데. 태우가 감탄했습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평행봉을 잡고 서는 연습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팔에 쏠렸죠. 천천히 해요. 무릎에 힘주고. 태우가 옆에서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3초를 버텼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죠. 괜찮아요. 어제는 1초였잖아요. 내일은 5초 버틸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마다 재아가 가져온 자료를 분석했어요. 사고 현장의 잔해, 설계 도면, 그리고 회사 내부 문서들. 한씨, 이것 좀 보세요. 태우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한씨 회사가 중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태우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계약 한씨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체결됐어요. 그게 왜 이상해요? 보세요. 계약 주체가 한씨 남편 개인 명의예요. 회사 명의가 아니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회사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계약 성사되려면 한씨 지분이 필요했어요. 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씨가 임원되면 지분 20%를 받잖아요. 근데 그 지분으로 대출을 받아야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요. 내 지분을 담보로요? 네. 근데 한씨가 살아있으면 동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만약에 재아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어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민호가 자동으로 지분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럼 민호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거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체린 녹음만으론 부족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계좌 내역을 봐야 해요. 분명 수상한 거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봐요? 남의 계좌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 내부자예요. 불법이긴 하지만. 해요. 뭐든 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재아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민호 씨 계좌 내역이에요. 최근 6개월치. 손이 떨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사고 2주 전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사람은 체린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대가 아닐까요? 체린한테 준 돈. 태우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고 3일 후 3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해외 법인이었어요. 이 회사 중동 프로젝트 투자사예요. 재아가 확인해 줬습니다. 민호가 이미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한씨 지분을 담보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제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았던 거죠. 이 자식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한씨, 진정해요. 우리한테 이제 증거가 있어요. 태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에 고발할까요? 아직이에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미라예요. 강민호 상무를 아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3년 전에. 무슨 말씀이세요? 저 원래 해양설계 업체를 운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기술력은 좋았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상무가 협업 제안을 했어요. 같이 프로젝트 하자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요? 제 기술 특허를 다 넘겨줬어요. 계약서에 공동 명의라고 했거든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성공하자마자 민호가 제 이름을 뺐어요. 특허를 독점했죠. 그럴 수가. 소송 걸었어요. 근데 졌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계약서를 조작했더라고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는 망했어요. 빚만 3억이 남았죠. 가족도 다 떠났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요. 한씨 사고 기사. 그리고 민호가 이혼 신청했다는 것도.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민호가 또 누군가를 버린 거예요. 증거가 있으세요? 조금이요. 당시 이메일 일부를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민호가 투자사들한테 제 기술을 팔아넘기는 걸 봤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아니, 정의를 세우고 싶어요. 고마워요. 미라가 가져온 자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민호가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거였어요. 파트너를 이용하고 버리고 독식하는 패턴. 이 사람 완전 상습범이네요. 태우가 분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해요. 재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우리는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민호와 거래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총 4명이었어요.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 돈을 떼이고 회사를 잃었죠. 이 사람들 다 증언할 수 있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요. 민호가 눈치채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아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재아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대요. 제 동료가 봤대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이 민호 쪽 사람일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태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집에 누가 침입했어요. 자료를 다 뒤졌어요. 자료는요? 다행히 따로 보관해뒀어요. 근데 협박 편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만두라고.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친다고.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아 씨, 괜찮으면 빠지세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민호를 만날 거예요. 미쳤어요? 위험해요. 태우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녹음기 차고 갈게요.
자백을 받아낼 거예요. 너무 무모해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옆 카페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우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민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왔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앉아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휠체어를 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는 받았지? 서명 안 할 거예요. 왜? 당신도 알잖아. 우린 끝이야. 민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뭔데?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죠? 그날 사고.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채린이 다 말했어요. 당신이 시켰다고. 그 여자 말을 믿어? 증거나 있어?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있어요. 계좌 내역, 통화 기록, 현장 잔해. 다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중동 프로젝트 알아요. 내 집은 담보로 30억 받은 것도, 장미라 시트컵 뺏은 것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침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돈이 필요했어. 그 프로젝트 성공하면 100억은 벌어. 근데 당신이 방해였어.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비즈니스야, 서윤아. 감정 섞으면 망해. 민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당신 끝났어요. 이 대화 다 녹음됐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경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이랑 채린 둘 다.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걸 낸다고 생각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요.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휠체어 탄 주제에.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우가 달려왔어요. 한씨, 괜찮아요? 네, 녹음 잘 됐어요. 저는 가슴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 보여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한씨, 저 지금 병원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절 쳤어요. 차로. 뺑소니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거 사고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한씨.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태우와 재아를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한씨, 아직 준비가 충분해요. 더 늦으면 누가 또 다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갑시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다시 걸을 거예요.
민호 앞에서, 채린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들의 최후를 지켜볼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재활실로 갔어요. 마지막 연습이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 3미터를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한 씨, 준비됐어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네, 가요. 저는 휠체어를 밀어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차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재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쪽 사람인가요? 아마도요. 조심해야겠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뒤에서 검은 차도 움직였어요. 따라오네요. 태우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빨리 가요. 경찰서까지만 가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였어요. 검은 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소리쳤어요. 한서윤, 그만둬. 후회할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시하고 가요. 신호가 바뀌자 태우가 급가속했어요. 검은 차도 따라왔지만 우리는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됐어요. 여기선 함부로 못해요. 재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사과 정민준 형사를 만났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전화 받았습니다. 네, 고발하러 왔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사고가 고의였다는 증거들이에요. 녹음 파일, 계좌 내역, 현장 잔해, 감식 결과. 정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살인미수네요. 사실이에요. 제 남편 강민호와 부하 직원 이채린이 공모했어요. 증인은 있습니까? 네, 피해자가 더 있어요. 장미라 씨 포함 4명이요. 재아가 명단을 건넸습니다. 정 형사는 심각한 얼굴로 전화를 들었어요. 과장님,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수사팀장을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민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래, 내가 했어. 돈이 필요했어. 수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영장 발부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언제쯤 체포할 수 있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요. 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저 회사 이사 김광수예요. 놀라웠습니다. 광수 이사는 민호의 상사였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윤 씨 와주셨으면 합니다. 임원 명단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멈칫했어요. 제가 왜 가야 하는데요? 서윤 씨 임원 승진 무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광수 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서윤 씨는 정당하게 임원 자격을 얻었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네, 와주세요. 꼭. 모두가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뭐래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회사 기념식에 오래요. 임원 발표한대요.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죠. 그날이 완벽한 날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민호와 채린이 체포되는 걸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경찰이랑 협조해야겠네요. 정 형사님께 부탁할게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정 형사를 만나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념식장에서 체포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공개적인 장소라 위험할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안전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화요일 몇 시죠? 오후 2시요.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니, 병원으로요. 이제 집이라 부를 곳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혼 서류를 보낸 후 집은 비워뒀거든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요일까지 5일 남았어요. 그 5일 동안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걷는 연습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재활에 매달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평행봉 앞에 섰습니다. 한 발, 두 발, 10m를 목표로 삼았어요. 첫날은 5m에서 쓰러졌습니다. 둘째 날은 7m, 셋째 날은 9m. 한씨, 무리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태우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해요. 땀이 옷을 흠뻑 적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10m를 걸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냈어요. 태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보조기 없이 걸어볼까요? 네, 해볼게요. 보조기를 풀었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두 발째에서 비틀거렸어요. 태우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연습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기념식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재활실에서 복도까지 걸었어요. 보조기 없이요. 50m였습니다. 중간에 쉬었지만 완주했어요. 한씨,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태우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태우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옷을 준비했어요. 병원에 보관해둔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봤습니다. 2개월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거였어요.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내일이에요. 모든 게 끝나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 기념식장으로 출발했어요. 태우와 재하 그리고 미라가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온 그녀는 여전히 강해 보였어요. 네, 끝낼 거예요. 호텔 대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언론까지. 서윤 씨, 광수 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특별석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뒤에 있을게요. 무슨 말씀을. 오늘 주인공인데. 광수 이사는 제 휠체어를 밀어 앞쪽으로 안내했어요. 민호가 보였습니다. 무대 옆 VIP석에 앉아 있었어요. 채린도 보였습니다. 둘은 제가 온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게요.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부산 해양 엔지니어링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인사말을 했어요. 30년간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루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경찰은 2시 30분에 오기로 했습니다. 2시 20분 임원 명단 발표 순서였어요.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업본부 박진우 상무. 박수가 나왔어요. 기획실 정수연 상무. 또 박수. 그리고 설계팀 한서윤 상무.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어요. 보조기도 지팡이도 없이요.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장내가 숨죽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리는 입을 막았어요. 10m를 걸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어요. 태우가 달려와 팔을 받쳐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5개의 계단이었어요. 한 계단씩요. 드디어 무대 위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첫째, 제 다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둘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일이었죠.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윤, 지금 무슨 소리야? 앉아 계세요, 강민호 상무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재하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잔에 사진이 나왔어요. 이건 유리라인 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위적으로 절단됐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계좌 내역이었어요. 사고 2주 전 5천만 원이 강민호 상무 계좌에서 이채린 씨에게 송금됐습니다. 채린이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사고 3일 후 30억 원이 해외 법인에서 강민호 상무에게 입금됐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이건 제 지분을 담보로 받은 계약금입니다. 제가 죽을 거라 확신하고 미리 받은 돈이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 내가 했어. 돈이 필요했어. 그 프로젝트 성공하면 100억은 벌어.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어. 민호가 무대로 달려왔어요.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정 형사를 포함한 경찰 6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채린 씨도 동석해 주시죠. 채린도 체포됐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상무님, 어떤 심경이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태우가 받쳐줬습니다. 해냈어요, 한씨. 네,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호와 채린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도감만 있었죠.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상무, 고생 많았네. 이제 쉬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그래, 좋아. 새 프로젝트 맡게. 자네가 이끌어주게.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씨, 축하해요. 미라 씨도요. 우리 해냈어요. 둘은 껴안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연대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제대로요. 저도 그럴래요. 다시 회사 차릴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광수 이사였습니다. 서윤 상무 뉴스 봤어요? 일면에 났어요. 정말요? 네, 대단해요. 모두가 칭찬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 일면이었어요. 해양 엔지니어링 임원, 살인미수 폭로, 기적의 복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제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죠.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서윤 상무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 혜진이 노크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미소로 답했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할까요? 오늘은 신규 프로젝트 최종 검토입니다. 이 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설계안을 수정하고 예산을 조정했어요. 예전처럼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회복센터 개소식.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1년 전 재판이 끝난 직후였어요. 민호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여러 죄목이 인정됐죠. 체리는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방조제와 공모제였어요. 판결문을 들었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법정을 나오며 태우가 말했어요. 한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처럼 해양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활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활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같이 해줄래요? 당연하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계획을 세웠어요.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찾았어요.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재아가 말했습니다. 재활에는 자연이 최고거든요. 태우도 동의했어요.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때 미라가 연락을 했어요. 서윤 씨, 제가 투자할게요. 정말요? 네, 제 회사 다시 일으켰거든요. 이번엔 제대로요. 수익이 좀 났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셔야죠.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젠 제가 도울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미라 씨. 우리끼리 뭘,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6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낡은 건물이 깨끗하게 변했어요. 재활기구를 들여놓았습니다. 평행봉, 운동기구, 수치료실까지 의료진도 모집했어요. 태우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물리치료사 3명, 간호사 2명, 상담사 1명. 작지만 알찬 팀이었죠. 이름은 뭐로 할까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다회복센터. 어때요? 좋네요. 바다처럼 스스로 회복한다는 의미네요. 맞아요. 사람도 바다처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센터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동료들, 기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 광수 이사도 왔어요. 서윤 상무, 정말 대단해. 일도 하면서 이런 일까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죠?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바다 회복센터를 개소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내부를 공개했어요. 사람들이 둘러봤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네요. 여기서 재활받으면 효과 좋겠어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강연을 했어요. 1년 전 저는 걷지 못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태우를 봤어요. 이 센터는 저처럼 힘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선 모두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환자는 30대 남성이었어요. 선박사고로 척추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준혁입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다치셨어요? 6개월 됐어요. 의사는 못 걷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 들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걷고 있잖아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상무님도 못 걸으셨어요? 네, 하반신 마비 판정받았죠.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준혁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끝까지요. 태우가 다가왔어요. 준혁 씨, 재활 프로그램 시작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 달에 환자 5명이 왔습니다. 모두 해양사고 피해자들이었어요. 어부, 조선소 노동자, 해양경찰.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센터에 들렀어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네요. 40대 어부 최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상무님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동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해볼게요. 잘하실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평행봉을 잡고 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10초를 버텼습니다. 해냈어요. 태우가 환호했습니다. 준혁 씨, 대단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준혁 씨가 해낸 거예요. 6개월 뒤 동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50m를 완주했어요. 와, 최고예요. 다른 환자들이 응원했습니다. 센터는 점점 알려졌어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20명, 30명, 10명.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증축해야겠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돈이 또 필요하네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상무,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센터에 후원금 5억 지원하기로요. 광수 이사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도 사고 많이 당하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어요.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층 건물이 더 지어졌어요. 침실 10개, 치료실 3개가 추가됐습니다.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센터를 거쳐간 환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중 70명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사람도 20명이었죠. 준혁은 이제 보조기 없이 걸었습니다. 상무님, 저 다음 달에 복직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상무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혁 씨가 포기 안 한 거예요. 동수 씨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첫 조업 나갔다 왔어요.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잘 됐네요. 이거 드세요. 회 떠왔어요. 동수 씨가 스티로폼 박스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나눠 먹을게요. 저녁에 센터 식구들이 모였어요. 회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기가 제 2번째 집 같아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 같아요. 다른 환자도 동의했어요. 태우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상무님, 건배할까요? 뭐예요? 우리가 해낸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해낼 일이에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술잔이 부딪혔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했는데. 욕심이 과했어. 이젠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내가 대단하다고. 센터 얘기 들었어. 신문에도 났더라.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그냥 행복해.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게.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어요. 그는 선택했고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운 물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제 발자국이 모래에 선명했습니다. 파도가 와서 지울 때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걸어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이 재활 중이었어요. 상무님 오셨어요? 준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잘하고 있네. 오늘은 100m 목표예요. 할 수 있어. 화이팅! 저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우가 다가왔어요. 한씨, 새 환자 상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럴게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윤입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해녀인데 사고를 당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못 걷는다고 했어요. 물질도 못한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지은 씨, 저 좀 보세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못 걷는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지금 걷잖아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지은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다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한씨, 후회 안 해요? 이 일 시작한 거. 아니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 행복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죠. 멋있어요. 태우 씨도요.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둘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모래에 주저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생각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던 날들, 걷지 못해 울던 밤들, 복수만 생각하던 시간들, 많이 왔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복수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민호도 채린도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그리고 미래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센터 환자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걷는 모습, 웃는 모습, 태어나는 모습.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태우에게, 재아에게, 미라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예쁘다.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매일 이렇게 예쁜 걸 볼 수 있다니 행운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무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이요. 걷지 못한다는 말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한 번에 하나씩이요. 오늘 1초 서기, 내일 2초 서기. 그렇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잘하실 거예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센터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환자들이 떠들고 웃었어요. 이곳엔 절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만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도 사람도 결국 스스로 회복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바다는 태풍이 지나가도 다시 잔잔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받아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손잡는 것.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환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네. 환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힘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과 함께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만들었어요.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생명이 살아갔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갔어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생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이후로, 아니, 정확히는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면서부터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센터는 활기찼어요. 환자들의 웃음소리, 재활기구 돌아가는 소리, 태우의 격려 목소리,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순간이었습니다. 서윤 상무님,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미라 씨. 다음 주에 센터 방문해도 돼요? 후원금 전달하러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함께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의 일부였습니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파도가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바다도 사람도 결국 스스로 회복한다. 그리고 다시 환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첫걸음을 뗄 것이고, 누군가는 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일어설 것이었죠. 저는 그 모든 순간과 함께할 것입니다. 끝까지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도록 도울 차례였으니까요. 바다가 빛났습니다. 저도 함께 빛났어요. 새로운 인생으로.